당신은 매일 저녁 7시에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그 질문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석 달째 매일 같은 시간, 아내는 집을 비웠고 그는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죠. 처음엔 학원이라 했고 다음엔 친구라 했지만 손등에 난 상처와 옷에 밴 소독약 냄새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그는 학생들을 관찰하듯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물 속 의료용 장갑, 늘어나는 택시 영수증,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병원 서류, 환자명 이선자, 월 300만 원의 의료비. 그것은 장모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던 그는 결국 아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틈 사이로 본 광경은 그의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새벽, 서류와의 전쟁, 그리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울던 날까지. 이것은 한 가족이 비밀에서 시작해 진실로, 고립에서 연대로, 혼자에서 함께로 나아간 6개월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단풍잎 사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겨울 퇴근길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입에서 나온 숨이 하얗게 흩어져 사라지는 걸 보며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겨울 코트에는 교무실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죠. 분필 가루와 전기난로가 만들어낸 그 묘한 냄새 말입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워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삐삐삐삐 4번의 전자음 뒤에 철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앵커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녁 7시 정각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뉴스 시그널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는 언제부턴가 제 하루의 메트로놈이 되어버렸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멘트, 같은 음악. 하지만 집에는 그 소리를 함께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쿠션은 각이 잡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습기에서는 미세한 물방울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빨래 건조대에 걸린 양말에서는 세제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분명 살아있는데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으로 걸어가니 덮개가 씌워진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된장찌개였죠. 하지만 김은 이미 다 날아갔고 표면에는 엷은 소금막이 굳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살짝 저어보니 미지근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이런 온도였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온도 말입니다. 냉장고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석 밑에 하트 모양이 그려진 쪽지가 끼워져 있었죠. 저녁 데워 드세요, 하트. 평소보다 글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음 끝부분이 날카롭게 눌려 있었죠. 소영이 급하게 썼거나 아니면 뭔가 감정이 실려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3년째 매일 쪽지를 봐온 제가 느끼는 미묘한 차이였죠. 시선을 돌리다가 신발장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약국 봉투에서 영수증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기약일 뿐일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영수증을 다시 봉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종이의 감촉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미답장 카톡이 1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요청 6개, 동료 교사들의 대타 부탁 4개, 교무실 단체방 알림 5개.
읽기는 다 읽었지만 답장을 보낼 기운이 없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가 결국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도 3도 동시에 정지해버린 느낌이었죠. 소파에 앉아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앵커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읽고 있었지만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어딘가에 작은 금이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금 말입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7시 15분. 소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3개월 전부터 7시면 항상 집을 비웠습니다. 처음엔 학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엔 친구를 만난다고 했고 요즘은 아예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일어나서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살짝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유리창에 김을 만들었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7시는 비어 있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빈 집안에 울렸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TV 소리만이 여전히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주방으로 돌아와서 전자레인지를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그릇을 넣고 1분을 돌렸습니다. 윙하는 기계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언제 장을 봤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죠. 띵, 전자레인지가 울렸습니다. 뜨거워진 그릇을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입맛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숟갈 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의 메시지였죠. 늦어요. 먼저 자요. 짧은 문장 2개.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저 읽음 표시만 남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마 모레도 7시는 이렇게 비어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2시 국어 수업이었습니다. 칠판에 오늘의 발표 주제를 적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분필이 칠판에 닿을 때마다 하얀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그 가루가 손가락 끝에 묻어나는 감촉이 익숙하면서도 거슬렸죠. 3번째 줄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김지민, 평소에 조용하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은 비밀이 아니라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칠판에 적는 순간 분필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사랑은 비밀이 아니라 분담. 그 문장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빈 식탁, 소영의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지민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혼자 숨기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더 일찍 알았다면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가족도 모르잖아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움 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칠판에 그 말들을 적으면서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분필 가루가 날리는 사이로 학생들의 진지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보다 더 현명한 것 같았죠. 쉬는 시간이 되자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려는데
옆자리 선배 교사인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혜진은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죠. 태진 선생,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대충 얼버무리려 했지만 혜진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도 시어머니 치매 간병할 때 혼자 끙끙 앓았어요.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제 손이 커피잔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쓰러져서 병원 실려갔죠.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주 1회라도 요양보호사 도움받고 병원 사례관리팀 상담받고 서류는 위임장 써서 가족이 나눠서 하고 그래야 오래가요. 혜진이 포스트잇에 뭔가를 적어주었습니다. 전화번호들과 기관 이름들이었죠. 제 손은 자연스럽게 그 종이를 받아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점심시간 상담실 앞을 지나가는데 상담교사인 수연이 불렀습니다. 태진 선생님, 이거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수연이 건넨 것은 의료급여와 본인 부담 상한제 브로셔였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죠. 아마 괜찮을 거예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브로셔는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서랍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오후 수업을 준비하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무실 단톡방에 누군가 기사를 공유했더군요. 보호자 번아웃 증후군. 제목만 읽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하나만 남기고 카톡을 닫았죠. 모른 척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발과 함께 난방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상한 순간이었죠. 다시 교실로 들어가 칠판을 지웠습니다. 아까 적어둔 사랑은 비밀이 아니라 분담이라는 문장을 지우개로 문지르자 하얀 가루 구름이 일었습니다. 그 구름 사이로 제 마음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나는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계속 혼자 짊어지고 갈 건가? 지우개를 내려놓고 깨끗해진 칠판을 봤습니다. 텅 빈 칠판이 어젯밤 빈 식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빔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빔이랄까요?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저는 다시 교사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오늘 들은 말들이 씨앗처럼 심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분담이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도움 청하는 것도 용기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이 준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정보들. 이것들이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현관문을 열자 오늘도 TV에서 7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오늘은 그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변화의 신호처럼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관찰 일지라고 적혀 있었죠. 교사의 습관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관찰하듯 3개월 전부터 소영의 7시 외출을 기록해왔던 겁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 7시 5분 외출, 9시 30분 귀가. 표정 지쳐 보임. 손등에 반창고. 12월 3일 월요일 7시 정각 외출, 10시 15분 귀가. 옷에서 소독약 냄새. 어깨가 축 처짐.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을 손가락으로 훑어내렸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화요일과 금요일에 특히 늦게 들어왔고 그날은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손등의 상처도 그 요일들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일어나서 세탁실로 갔습니다. 세탁기 옆 바구니를 뒤졌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세탁망 안에 뭉쳐진 라텍스 장갑 여러 개, 찢어진 알코올솜 포장지, 그리고 KF94 마스크들. 감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지만 3개월째 감기는 너무 길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옷장 위 상자를 내렸습니다. 영수증들을 모아두는 상자였죠.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택시 영수증이었습니다. 출발지 성은요양병원, 도착지 우리 아파트. 날짜를 보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시간은 21시 15분. 영수증 종이가 얇아서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죠. 다른 영수증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출발한 택시 영수증이 8장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21시에서 22시 사이에 탄 것들이었죠.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반찬통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나물 반찬. 양이 확실히 줄어 있었지만 새로 만든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카드 내역을 확인해 봐도 최근 한 달간 마트에서 장을 본 기록이 없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보였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쯤 같은 ATM에서 현금을 뽑았습니다. 금액도 항상 비슷했고요. 거실로 나가 테이블을 봤습니다.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수기. 표지가 약간 구겨져 있었고 책갈피가 여러 페이지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돌봄의 온도는 사랑의 깊이다. 연필로 흐릿하게 그은 선이었죠. 소영의 휴대폰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정산 완료. 간식비 따로 드릴게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른 의미로 해석했을 겁니다. 동료와의 모임 정산이거나 친구들과의 약속 정산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으니까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증거가 늘수록 믿음은 얇아진다.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었고 알아야 할 진실도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뜨거운 의심으로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되잖아.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소영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을 벗는 소리, 한숨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급하게 수첩을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소영은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등에는 오늘도 새로운 상처가 있었고 옷에서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짧은 대답.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시선.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무늬를 세면서 생각했죠. 만약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 내가 맞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영은 또 일찍 나갔고 저는 혼자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쇼핑백을 옮기려다 손잡이가 찢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화장품, 약봉지, 영수증들이 와르르 흩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씩 주우려는데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영수증들보다 크고 두꺼운 종이였죠. 병원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끝이 손끝을 살짝 긁으면서 따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은요양병원 입원비 명세서, 환자명 이선자. 이선자는 장모님 성함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죠.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투석비, 영양수액비, 각종 검사비,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 총액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월 300만 원. 종이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머릿속에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추석 때 뵀을 때도 건강하셨습니다. 김치를 담그시면서 웃으시던 모습, 손자 이야기를 하시며 행복해 하시던 표정, 그리고 늘 하시던 말씀. 나는 튼튼해. 병원 신세는 절대 안 져. 그 말씀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문서의 차가운 숫자와 기억 속 따뜻한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현실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카메라 앱이 켜진 화면을 보면서 갈등했죠. 이걸 찍는 게 맞을까? 증거를 남기는 게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것도 비겁한 일 같았고요. 결국 사진을 찍었다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휴지통에서도 완전히 지웠죠. 명세서를 다시 쇼핑백에 넣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소영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소영이 신발을 벗고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로요. 피곤해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죠. 조금. 소영이 소파로 걸어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세히 봤습니다. 손바닥에 난 굳은 살들, 손등에 붙은 작은 거즈, 손목에 빨간 자국들. 3개월 동안 매일 봤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소영이 소파에 앉자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잠든 소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봤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 갈라진 손톱 밑. 이 손으로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제 손을 소영의 손 위에 포개 놓았습니다. 차가운 소영의 손과 따뜻한 제 손이 만났죠. 마음속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장모님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우리 집의 온도를 바꿔버렸다고. 이선자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다르게 만들었다고.
벽시계가 10시를 알렸습니다. 소영을 깨워 침실로 데려가야 했지만 조금 더 이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아내 옆에서 저도 이제 그 무게를 함께 느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운데 줄을 그어 페이지를 나눴죠. 왼쪽에는 선택지, 오른쪽에는 결과 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교사의 습관이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표로 정리하면 명확해진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니까요. 첫 번째, 그냥 믿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소영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장점은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이미 알아버린 사실을 모르는 척하는 게 또 다른 거짓말이 된다는 것. 두 번째, 대화로 확인. 소영에게 직접 물어본다. 장점은 솔직한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소영이 상처받을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대화가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 세 번째, 직접 가보기. 병원에 가서 직접 확인한다. 장점은 정확한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 단점은 뒤에서 몰래 확인하는 게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것도 완벽한 답은 아니었죠. 잠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면 어떨까? 아니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면.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펜으로 노트에 굵은 X 표시를 그었습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죠. 그건 신뢰의 사망 진단서야. 제 자신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런 걸 하는 순간 우리 사이는 끝나는 거라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전쟁터였죠. 공개 수업 준비, 학부모 상담 일정 잡기, 문제 학생 생활 지도까지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계속 소영과 장모님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소영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죠. 젓가락을 들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소영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죠. 그냥 좀 바빠서. 곧 끝날 일이야. 회피형 미소.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시선. 대화를 끝내려는 짧은 대답. 모든 신호가 명확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요일 오후 일부러 수업을 바꿔서 시간을 냈습니다. 성은유 양병원까지 택시를 탔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요금을 말했지만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병원 로비, 휠체어를 탄 환자들, 보호자들의 지친 얼굴. 그 풍경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손님, 내리실 거예요? 기사님의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다음 정류장까지 가주세요. 결국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비겁한 자신이 싫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목요일 밤 소영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한숨 소리, 발걸음 소리,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영이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죠. 소영이 나와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내려왔고 피곤한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는 없다고. 금요일 저녁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펜을 들어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빨간 점. 그 점이 결심의 표시였죠. 믿음은 기다림이었고 기다림은 나를 낡게 했다.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병원 문을 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영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서 그 무게를 함께 나누겠다고,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일은 조금 다를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자는 소영의 숨소리가 들렸죠. 고르지 않은 호흡, 가끔 나오는 한숨. 꿈속에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갈게. 소영은 듣지 못했겠지만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 문을 열겠다는 약속. 2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발이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소영은 아직 자고 있었죠. 조용히 옷을 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열이 올랐고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틀의 차가운 금속을 만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떨리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줬죠. 버스가 출발하자 창문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하얗게 서린 기미에 손가락으로 물음표를 그렸다가 지웠습니다. 성은 요양병원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 입구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가 천리처럼 느껴졌죠.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 굳은 어깨, 주먹 쥔 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소독제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안내 데스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차가웠고 앉자마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면회 시간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얇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0분.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죠.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링거를 끌고 걷는 할머니, 지친 표정의 보호자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9시가 되자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죠. 어느 분 면회 오셨어요? 이선자 환자분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3층 302호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3층에 도착하자 복도에 흰 벽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302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죠. 침대에 누워있는 장모님, 산소호흡기, 여러 개의 기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장모님 손을 잡고 있는 소영.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몇 개월 만에 너무 야위셨더군요. 창백한 피부, 움푹 들어간 눈, 가늘어진 팔. 하지만 소영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왔구나, 선생. 장모님이 저를 발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히 들렸죠. 선생이라는 호칭에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장모님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소영이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죠.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미안해요.
혼자 오게 해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소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님 남편분이시죠? 따님이 매일 퇴근 후 오세요. 밤샘도 자주 하시고요. 그 말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야 했죠.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혼자서 이 길을 왔다 갔다 했을 소영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상한제, 산정 특례에 대해 설명해줬죠. 수첩을 꺼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메모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그쳤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은 따뜻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차가웠죠. 온도의 교차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죠. 찬물이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해야 한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화장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죠. 약속처럼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방금 본 장모님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커피가 필요했어요. 뜨거운 무언가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습니다. 병원 카페는 로비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정민호? 맞아요. 선생님 여기서 뵙다니. 민호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이었죠. 말썽꾸러기였지만 정이 많던 아이. 이제는 38살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이컵 뚜껑에 M이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간호사가 됐구나.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진로 상담하면서 의료 쪽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민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어머님 병문안 오신 거예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302호실 이선자 어르신 사위분이시죠?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병동에서 자주 뵀거든요. 따님분이 매일 오시는 걸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숨길 필요가 없었죠.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수첩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필요하실 거예요. 민호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투석 스케줄은 화요일, 금요일 오후. 그래서 그날 특히 힘들어 하셨구나. 감염 주의 사항으로는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상처 관리. 응급 신호는 호흡 곤란, 의식 저하, 출혈 등이라고 적어줬습니다. 혼자 감당하면 무너져요. 민호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며칠 전 수업 시간에 학생이 했던 말과 겹쳤죠. 사랑은 비밀이 아니라 분담. 제 표정에 뭔가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거든요. 사례관리팀 연결해 드릴게요. 화요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보호자 교육 신청 링크를 제 폰으로 보내줬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왠지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병동 카톡방이에요. 보호자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방이거든요. 초대해 드릴게요. 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 같았죠.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이건 산소 측정기예요. 손가락에 끼우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정상 수치는 95에서 100 사이고 90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 신호예요. 직접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에 끼우자 삐소리와 함께 숫자가 떴죠. 98. 정상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민호가 말한 내용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수치 기록법, 체크 시간, 주의사항. 교사의 습관대로 깔끔하게 정리했죠. 교사형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야간 근무할 때도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명함을 건네줬죠. 정민호 간호사. 제자가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 민호가 가고 난 뒤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종이컵에 커피는 다 식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톡방에 벌써 환영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서로 돕고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일어서서 다시 3층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께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소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의자를 끌어와 소영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작. 2월 말 봄방학 막바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복지센터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대기실의 풍경이 펼쳐졌죠. 번호표 기계에서 나는 찢어지는 소리, 카펫에서 올라오는 먼지 냄새, 카운터에서 울리는 벨소리,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와 기침 소리.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74번. 현재 진행 번호는 48번이었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어요.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서류. 두 번째, 산정 특례 신청서. 세 번째, 민간보험 소급 청구. 각각의 서류마다 필요한 첨부 서류, 작성 순서, 예상 소요 시간, 담당 창구 번호까지 꼼꼼히 적어놨습니다.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3번 창구로 갔죠.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3개월 이상 지났네요. 새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순간 힘이 빠졌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1층 민원실로 내려가 등본을 새로 발급받고 다시 올라왔죠.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91번.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병원이었죠. 택시를 타고 성은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회계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있던 직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맞이했죠. 입원비 분할 납부 상담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배려하면서도 단호한 톤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월 100만 원씩 3개월 분납 가능할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도장을 찍는 순간 작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스크립트를 보며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건인데요. 필요 서류 목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상담원이 불친절했지만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서류 목록을 받아 적고 팩스 번호를 확인하고 접수 번호를 메모하고 처리 예정일을 계산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학교가 봄방학이라 시간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오전에는 서류 처리, 오후에는 병원 방문, 저녁에는 정리. 이런 스케줄을 매일 반복했죠. 수요일 밤 식탁에 앉아 소영과 함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위임장, 정보제 공동의서, 각종 신청서들. 하나씩 확인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하고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날 때마다 우리 편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여기도 도장 찍어요. 소영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죠. 함께 하니까 힘이 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첫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금 예정액 80만 원. 처리 예정일 3월 15일. 작은 액수였지만 큰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겼어요. 소영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편의점으로 가서 호빵을 샀습니다. 2개를 사서 반으로 나눴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이 입안에 퍼졌죠. 달콤했습니다. 작은 승리의 맛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민호가 알려준 사례관리팀을 만났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산정특례 승인되면 본인 부담금이 5%로 줄어요. 그리고 이거는 간병비 지원 신청서예요.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일요일 저녁 한 주간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 완료, 분할 납부 승인, 산정 특례 서류 제출, 보험 청구 접수.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소영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아직 추웠지만 어딘가에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전화 통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월 첫 주 화요일 오후 병원 복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투석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소영이 앞서 걷고 있었고 저는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영의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소영아. 소영이 무릎이 꺾이면서 쓰러지려는 순간 제가 달려가 팔로 받쳤습니다. 팔꿈치에 날카로운 무게가 전해졌죠. 소영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간호사,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바로 의료진이 달려왔죠. 휠체어를 가져와 소영을 태웠습니다. 응급실로 달리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를 달리면서 신발 밑창이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소영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소영에게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의사가 혈당을 체크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저혈당이네요. 과로도 심하고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소영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던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찾았죠.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알면 실망할까봐 무서웠어.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늦게 알아서 미안해.
넌 혼자 싸웠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바닥에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제 손과 소영의 손을 맞대고 있자니 그동안의 시간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장이 안 좋다고. 투석해야 한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소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죠.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우리 집 문제로 당신을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짐이야. 제가 소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손의 온도가 서로에게 전해졌죠.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도 뜨거워졌어요. 이제 같이 하자. 혼자 짊어지지 마.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고개 끄덕임이었지만 큰 약속 같았죠.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화이트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역할을 나누기로 했거든요. 보드에 선을 그어 구역을 나눴습니다. 오전 담당은 저였습니다. 서류 처리, 장보기, 병원 행정 업무. 제가 방학이니까 시간이 있었죠. 오후는 소영이 맡기로 했습니다. 간병, 식사 보조, 재활 운동 도움. 야간은 제가 다시 맡았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 병실에서 보조하기로 했죠. 너무 많이 맡은 거 아니야?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하면 반이야. 혼자 하면 2배지만. 자판기 앞에 서서 컵라면을 뽑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삶은 계란도 하나 샀습니다. 라면을 반씩 나눠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계란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었죠. 짭짤한 맛이 위로가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죠. 선생님, 오늘 사모님 응급실 오신 거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고마워. 민호가 보내준 체크리스트 덕분에 그날 밤 처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독 순서, 손 위생 규칙, 체위 변경 시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해냈죠. 새벽 2시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장모님은 잠들어 계셨고 소영도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산소포화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냈죠. 96. 정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가 하나 있었죠. 언젠가 저 벤치에 셋이 함께 앉을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부터 하자. 잠들기 전 소영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비밀이 사라지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3월 둘째 주 월요일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겨울방학 동안의 여유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교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발걸음 소리, 출석부가 책상에 떨어지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는데 고개가 툭 떨어졌죠. 깜빡 잠이 들었던 겁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거의 못 잤거든요. 낮에는 수업과 생활지도, 밤에는 병원 간병.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업 중이라 받지 못했죠. 쉬는 시간에 확인하니 민호였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죠. 혈압이 불안정하고 CRP 수치가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남은 수업을 급하게 교체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다리가 계속 떨렸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내용은 무거웠죠. 염증 수치가 높아서 항생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불안했어요. 이식 대기 순번이 더 밀렸습니다. 앞에 응급 환자가 생겨서요. 소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희망의 끈이 또 늘어난 것 같았죠. 시간이 우리의 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서류 발급일이 하루 차이로 기준에 안 맞네요.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쿵소리가 교무실에 울렸죠. 옆자리 선생님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구청, 보험사. 또 다시 돌아야 했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담당자님, 재발급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팩스로 재송부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밤 병실에서 소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있을게.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 아니야, 내 차례야. 약속했잖아. 서로 버티려고 했지만 둘 다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번갈아가며 2시간씩 자기로 했죠. 파트너십의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새벽 1시 보호자 노트를 꺼냈습니다. 혈압 120에 80, 체중 52kg, 저녁 식사량 3분의 1. 숫자들을 적으면서 생각했죠. 이 숫자들이 생명의 기록이라고. 작전일지처럼 빼곡히 채워나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선생님, 내일까지 검사가 더 있어요. 거기까지만 버티면 약을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고르지 않던 호흡이 차분해졌죠.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월요일 아침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교문을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중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얼굴이 보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선생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피로를 감추고 미소를 지었죠. 자, 오늘 수업 시작하자.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병원에 있는 소영과 장모님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4월 초 목요일 새벽 2시 날카로운 경보음이 병실을 찢었습니다. 삐. 귀가 멍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죠. 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숫자들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가 85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보다 한참 낮았죠.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당직 의사도 왔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 속도를 조절하고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저와 소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벽에 기대서 지켜볼 뿐이었죠. 의사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의 손을 잡고 흐느꼈죠. 종이컵을 쥐고 있던 제 손이 구겨졌습니다. 컵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소영이 장모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내려놓아도 돼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별을 준비하는 딸의 마지막 인사였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차가운 빛이 병실을 비췄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왁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유리창에는 새벽의 푸른빛이 비쳤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계속 처치를 했습니다. 주사기가 오가고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숫자는 계속 떨어졌죠. 83, 82, 80.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고 걸었죠. 복도 끝 자판기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동전을 넣고 커피 버튼을 눌렀어요. 캔이 떨어지는 쿵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캔커피를 땄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커피 냄새가 올라왔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쓴맛이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죠.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장모님 옆에 있었어요. 눈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기도인지 독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숨 한 번 한 번이 영원 같았죠. 의자에 앉아 장모님을 봤습니다. 여전히 숨을 쉬고 계셨지만 너무 약했어요. 가느다란 숨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불안한 리듬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장모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여기 반응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의사가 다시 달려왔죠. 손전등으로 눈을 비추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82, 84, 86.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초록색 구간까지는 멀었지만 적어도 더 떨어지지는 않았죠. 소영이 제 어깨에 무너져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코트깃을 적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새벽 5시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위험했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종이컵 표면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보리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을 데웠어요. 심장 박동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병실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깨어있던 눈이 따가웠죠. 소영은 간이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적어도 잠들 수 있을 만큼 안정됐다는 뜻이었어요. 장모님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했죠. 검지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졌다가 펴졌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생명의 신호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 92까지 올라왔네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정말이었죠. 빨간색이던 숫자가 노란색으로 그리고 천천히 초록색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92, 93, 94. 한 숫자씩 올라갈 때마다 희망이 커졌어요. 소영을 깨웠습니다. 어깨를 살짝 흔들자 눈을 떴죠. 부은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소영이 벌떡 일어나 장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고 가만히 들여다봤죠. 장모님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입술도 연한 분홍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날 시간이었는데 먼저 들른 것 같았죠.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해요.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민호의 짧은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밤새 죽음의 문턱에서 싸운 장모님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안개가 유리창에 맺혔다가 햇빛에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방울들이 흘러내리면서 투명한 길을 만들었죠. 마치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 장모님이 음식을 볼 수 있을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분명 깨어 계셨어요. 물. 장모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만에 들은 목소리였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소영이 빨대컵에 물을 담아 입술에 갖다 댔어요. 장모님이 조금씩 물을 삼키셨습니다. 목구멍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새벽에는 정말 위험했는데 의사가 가고 난 뒤 병실에 조용한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위기는 지나간 것 같았어요.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최악의 순간은 넘긴 거였죠. 살아있다.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후가 되자 장모님이 죽을 몇 숟가락 드셨습니다. 떠먹여드리는 소영의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밝았죠. 한 숟가락 넘길 때마다 작은 승리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어요. 그 작은 끄덕임에 소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저녁 무렵 세 사람이 병실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참새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가 거짓말 같았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 소영이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소영이 속삭였습니다. 같이 있어줘서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제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죠.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 다시 빛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위기의 새벽으로부터 4주가 지났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연두색 새잎들이 보였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재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팔다리 운동을 도와드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혼자서 컵을 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죠. 작은 진전이었지만 큰 희망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4주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매일 체크한 항목들에 동그라미와 X 표시가 있었습니다. 재활 물리치료 월수금 완료. 식이 조절 매일 체크. 상처 소독 이틀에 한 번. 중간검사 통과. 서류 재제출 3번. 하나씩 완료될 때마다 성취감이 들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를 보니 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승인. 환급 예정액 80만 원. 처리 예정일 5월 15일.
소영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소영의 눈이 커졌죠. 정말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문자가 또 왔어요. 산정 특례 승인 완료. 본인 부담률 5% 적용. 이번엔 소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기쁨을 억누르려는 것 같았어요. 병실이니까 조용히 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병원 회계 창구로 갔습니다. 분할납부 확정서를 받으러 간 거였죠.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 6개월 분납 승인됐습니다. 도장을 찍으며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담당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직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죠. 의사와 상담 시간이 잡혔습니다. 치료 전략을 다시 세우는 자리였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약제를 조정하고 영양을 더 강화하고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면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노트에 별표를 3개 그었습니다. 중요한 문구는 따옴표로 표시했죠. 투석 횟수 줄이기 가능, 외래 통원 치료 전환 검토, 재택 간병 준비. 희망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장모님이 깨어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또렷한 눈빛이었죠. 사위야, 내가 집만 됐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장모님 손등에 손을 얹었어요. 주름진 피부가 따뜻했습니다.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장모님이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서 안심이 느껴졌죠. 저녁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호가 만들어준 보호자 모임방이었죠. 빈 영혼 스티커를 올렸습니다. 유치한 스티커였지만 그 작은 이미지가 주는 해방감은 컸어요. 다른 보호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5월의 햇살이 병실 바닥에 사각형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빛과는 달랐죠. 따뜻하고 생기 있는 빛이었습니다. 시간의 온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소영이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펴져 있었죠.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퇴원 준비를 시작해야겠지? 소영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집도 정리해야 하고 안전바 설치도 해야 하고 할 일들을 나열하는 소영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죠. 그날 밤 병실에서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원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가족 식사였어요. 장모님이 죽을 다 드셨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계셨죠.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가 저녁 회진 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퇴원,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일상으로의 복귀, 창밖에 별을 봤습니다. 겨울엔 차갑게만 보였던 별들이 오늘은 따뜻해 보였어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6월 초 수요일 아침, 퇴원 날이 밝았습니다. 병실 서랍을 정리하면서 뭔가를 발견했죠.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모님이 활짝 웃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소영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와 지금 장모님의 눈과 주름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했죠.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모셨어요. 소영이 휠체어 손잡이에 작은 리본을 묶었습니다. 노란색 리본이었죠. 소소하지만 의식 같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민호와 악수를 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고마움을 담아서
꽉 잡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6월의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병원 안의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모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죠. 오랜만에 보는 푸른 하늘이었을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냄새가 났어요. 병원 냄새가 아닌 우리 집만의 냄새. 그 익숙함이 반가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안전바를 설치했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죠. 약 서랍에는 라벨을 붙여서 정리했습니다.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요일별로 칸을 나눠놨어요.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장모님을 침실로 모셨습니다. 집 침대가 병원 침대보다 훨씬 편해 보이셨어요. 푹신한 이불을 덮어드리자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집이 최고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TV에서 익숙한 멘트가 들렸어요. 저녁 7시 정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식탁에 셋이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소영이 물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엔 어디 가요? 이젠 산책이지, 나랑.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소영도 웃었고 장모님도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죠. 저녁을 먹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밀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첫 산책이라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죠. 등받이에 거친 나무결을 손으로 만지며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호흡이 고르게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민호 선생님께 저녁이라도 사드려야겠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우동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근처 우동집 어때요? 다음 날 저녁 민호와 함께 우동집에 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고 면발은 쫄깃했습니다. 간장 국물의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 수업에 써요. 민호가 우동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지키는 이야기요.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허락받았으니 쓸게. 대답하며 생각했습니다. 돌봄의 경험이 교육이 되고 교육이 다시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순환.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자두색에서 주황색으로 다시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이 아름다웠어요. 소영이 휠체어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쁘다. 장모님도 고개를 들어 노을을 보셨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연결감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확히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죠. 오늘의 7시는 따뜻했다고.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라 채워진 시간이었다고.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오늘도 7시에 모두가 있었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초여름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막 시작되기 전에 조용한 시간이었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불빛이 나뭇잎 끝에서 반짝였습니다. 장모님은 휠체어에 앉아 평화로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제 손 위에 소영의 손이 올려졌습니다. 그 위에 장모님이 주름진 손을 포개셨죠. 세 겹의 손이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온도였어요. 제 손은 따뜻했고 소영의 손은 시원했고 장모님 손은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니 하나의 온기가 되었죠. 피부의 결도 달랐습니다. 제 손은 거칠었고 소영의 손은 부드러웠고
장모님 손은 얇고 주름져 있었어요. 각자의 삶이 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셀프 타이머로. 벤치 맞은편 돌 위에 휴대폰을 놓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10초를 세는 동안 우리는 자세를 잡았죠. 찰칵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초여름 저녁의 부드러운 빛이 퍼져 있었죠. 소영이 사진첩을 열어 맨 첫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6개월 전 제가 혼자 찍은 빈 식탁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을 마지막 페이지에 저장했죠. 시작과 끝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혼자에서 함께로의 여정이 한 권의 앨범에 담겼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맞이했죠. TV는 꺼져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차가운 정적과는 달랐어요. 사람이 있는 고요함이었죠. 냉장고로 갔습니다. 자석 밑에 새로운 쪽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데워 먹자. 태진, 소영, 선자.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의 글씨는 예전처럼 둥글둥글했고 제 글씨는 각져 있었고 장모님 글씨는 떨려 있었죠. 각자의 개성이 한 장의 쪽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담았어요.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났고 가스레인지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윙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죠. 이 모든 생활음이 배경음악처럼 어우러졌습니다. 예전엔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던 소리들이 이제는 행복의 증거가 되었어요.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따뜻한 밥,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맛있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함께함에 대한 기쁨, 일상의 소중함. 저녁 7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땡땡땡땡땡땡땡. 7번의 종소리. 예전엔 외로움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이제는 약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집안의 불빛이 따뜻했고 사람들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숨기던 건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혼자 짊어지려 했던 그 무거운 짐은 사실 나눠들 수 있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무게를 함께 들고 있다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는 소영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옆방에서는 장모님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집이 살아있었습니다. 숨쉬고 있었어요. 저녁 7시가 다시 울릴 때 집안에는 발걸음 소리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겹쳐지겠죠. 그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우리만의 리듬을 만들어갈 겁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 안을 비췄죠. 내일도 해가 뜰 거고 우리는 또 하루를 함께 시작할 겁니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저녁 7시에는 다시 모일 거예요. 빈자리는 이제 없습니다. 저녁 7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채워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풍잎 사연이었습니다.